군산산 대첩에 이어 부산포해전에서 외적의 기세를 완전히 잠재울 때 1592년 9월 2일 평안도 의지에 있는 선조가 말합니다. 왕자들이 포로 되었다는 말이 떠돈다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임해군과 순학은 실려 5~6명이 사로잡혔다고 하나 확실한 근거가 없기에 알리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 살피고 있습니다. 선조가 경성을 띄우고 피신할 때 선조는 평안도로 첫째 임해군과 여섯째 순하군은 보좌할 신료들을 따르게 하여 군사를 모집하라는 직분을 두어 길을 나는 함경도 지역으로 향하게 했는데 임진은 이전부터 민심을 얻지 못했던 선조와 아들들이었는데 전란이 발생해 피난길에 오른 상황에서도 각 지역을 거치면서 공공하고 의지할 것 없는 백성에게 치는 패배가 크기만 하니 함경도에 분노한 백성이 국경인 등 외적에 앞잡이 되거나 외적에게 동조하는 자들의 선동에 반란을 일으켜 임해군과 순하군 그리고 대신들을 사로잡아 외장 가토 기요마사에게 바친 것입니다. 국경인 등의 반란 세력은 후에 모두 참살되는데 선조의 아들 중 특히 임해군, 정원군, 순하군은 그 악행에 이루 말할 수 없어 귀신의 형상이 되어 사람 죽이기를 애사로 했고 누구의 소유이든 전답과 노비를 강탈했으며 대상인 누구이든 행패를 일삼아 주인의 위세도 믿고 그진 노비들까지 거침없이 행동하였습니다. 선조는 만약 조정신하가 그런 악행을 지적하고 벌을 내릴 것을 간언하면 오히려 그를 배척하면서 백성이 뜻없이 죽어가기만 하는데도 그런 아들들을 비호했으니 조선 팔도 백성의 원성은 커가기만 했습니다. 두 왕자와 대신들을 인질로 삼은 가토 기요마사는 선조와 아들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선의 한두도 땅을 떼어줄 테니 강함에 살려보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남해에서 이순신이 외적의 목을 조여가자 함경도에 진출해 있던 외적의 기세도 차츰 꺾여가기 시작하는데요. 함경부터 평사인 정문부가 길주에서 외적을 크게 패배시키고 성을 포위해 압박하니 외적은 감히 대적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성 안에 은둔하는 형편이 되어 형세가 뒤바뀌게 됩니다. 전란이 생겨나고 세자 광해군에게 전의할 뜻을 여러 차례 말했던 선조였지만 1592년 11월 7일 막상 유생 남이순 등이 상소하여 세자에게 전의하라 하니 선조가 대답합니다. 이전에 세자로 하여금 국정을 전단하도록 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어찌 그것이 말뿐이었겠는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나에게는 평소에 고질이 있어 하루하루 심해지고 있다. 내 나이 40이 되어도 죽지 않을 줄은 몰랐다. 요즘에는 두 눈이 어두워져 곧 시력을 잃을지도 모르니 세자에게 모든 일을 결단한 후에 아래도록 하라고 전하라. 나는 명나라의 군사 청하는 일만을 조처할 것이니 이 또한 적을 물리쳐 내기 위한 일이다. 전임하는 일은 내가 늘 생각하는 것으로 즉시 행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국과의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생겨날까 하여 걱정되어서이지 결코 욕심 때문은 아니다. 전임하는 일은 적을 경멸한 후에 행하는 것이 옳으니 그 뜻을 알라. 선조는 그 후 눈을 감을 때까지 16년간 왕위를 유지했는데요. 조선 왕조에서 직계가 아닌 반기 출신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은 선조가 처음으로 이후의 왕들은 모두 선조의 후손이 됩니다. 선조를 이어 조선 제15대 임금이 된 광해군은 영창대군의 생모인 선조의 계비 임목대부를 서궁이 유폐하고 형 임해군과 동생 영창대군을 죽음으로 몰아갔는데요. 당시 인조반정으로 1623년 왕위에서 축출된 광해군과 패비 유씨는 강화 동문 쪽에, 폐세자 이질과 세자비는 강화 서문 쪽에 각각 안치되었는데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폐세자 이질은 자결할 것을 강요받아 목을 메어 죽고 세자빈 또한 자결했으며 패비 유씨도 이듬해 사망해 이후 제주도로 이別된 광해군은 그 후 17년을 더 살다 사망했으니 선조의 가족사는 비참했습니다. 광해군을 이어 조선 제16대 임금이 된 인조는 임해군, 순하군과 함께 포악하기로 악명 높았던 선조의 다섯째 아들인 정원군이 아버지입니다. 임진난이 시작되고 8개월여가 지나간 1592년 12월 이여성을 제독으로 하는 명나라 군사 4만 3천여 명이 압록강을 넘어 조선으로 들어와 2만여 명의 외적이 있는 평양으로 조선 군사와 함께 진격해 평양성을 공격할 채비를 갖춥니다.
명나라 군사의 출병은 오직 조선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데 일본이 조선에 확고한 거점을 마련하게 되면 장차 명으로서는 큰 우환을 바로 눈앞에 두게 되니 조선을 도와 조선 땅에서 왜군을 패퇴시키는 것은 명에게도 선제적 방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해를 넘겨 1593년 1월 6일 땅도 얼어붙은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 평양성에 접근한 조선과 명의 군사는 명의 이여송 지휘하에 대대적인 공격에 앞서 평양성에 은둔하고 있는 왜적과 소규모 전투를 벌이며 탐색전을 벌여갑니다. 왜적은 성문을 굳게 닫고 모란봉에 올라 조총을 발사하면서 아군의 접근을 차단하려 노력했는데 그러기를 이틀 후인 8일 마침내 이여송은 정군에게 평양성 공격을 명하고 일제히 포를 발사하니 말발굽에 날리는 얼음가루가 햇빛에 반사되어 세상은 은빛으로 변하고 천지가 모두 연기로 가득해 앞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 안에는 거센 불길이 치솟았으며 성벽을 기어오르는 아군을 향해 왜적이 바위 등을 투척하며 맹렬히 저항하자 조선과 명의 군사들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하니 이여성이 뒷걸음하는 한 군사를 잡아 묵베어 두루 보이면서 일갈합니다. 성에 먼저 오른 자에게는 은 50냥을 줄 것이다. 이여성의 동료에 중국 남쪽에서 출병한 절강이 군사들이 앞다투어 성 위에 올라 깃발을 세우고 이어 성벽을 방어하던 왜적들이 베어져 나가자 왜군은 성 안의 은거지로 몸을 숨겨 후퇴해갑니다. 조선과 명의 군사가 건물들에 불을 놓으니 그 안에 숨어있던 왜적들이 타죽는 냄새가 심리 밖에까지 이르렀고 얼어붙은 대동강을 통해 탈출하려던 왜적 중에는 얼음이 깨져 물에 빠져 죽는 자도 많았는데 이 공격으로 수많은 왜적이 불에 타 죽고 1285명이 목베어졌으며 말 2985피를 노획했고 왜적에게 사로잡혀 있던 백성들을 구출합니다. 왜적의 수장 고니시 유키나가도 은거지로 숨어들었는데 필사적이 된 왜적의 조총 발사에 아군의 피해도 증가해가자 이여성은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항복할 것을 전합니다. 모두 다 죽이지 않고 살 길을 열어줄 것이니 속히 여러 장소를 거느리고 나와 내 말을 들으라. 우리들이 퇴각할 것이니 길을 열어줄 것을 청한다. 왜적이 결사 항전태세에 이르면 그것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아군 전력 손실을 염려한 이여성은 고니시 유키나가의 청을 들어 매복해 있던 아군 병사를 철수하게 하고 퇴로를 열어주는데요. 밤이 되어 고니시 유키나가는 남아있던 장졸들을 따르게 하여 얼어있는 대동강을 건너 밤새도록 남쪽으로 탈출했는데 황급히 도주하는 형편에 대우도 갖추지 못해 나고한 외병은 주변에 위치하고 있던 조선 군사에게 목이 베이고 평양성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왜적 병력은 조선과 명의 군사가 일제히 공격을 개시한 순간에 이미 먼저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이순신이 남해 바다에서 왜적이 무릎을 꿇리니 함경도로 진출한 가토 기요마사와 평안도를 담당했던 고니시 유키나가 모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 채 수세에 몰리다 평양성이 조선과 명에 의해 함락되니 뱀이 머리 잘린 형상이 되고 만 것인데 그렇게 여동으로의 길을 모색했던 선조도 왜적이 평양에서 퇴각하자 방향을 바꿔 의주를 떠나 정주로 옮겨오고 분조했던 세자 광해군의 행렬 또한 정주로 향해 합류합니다. 평양성에서 무너진 왜적의 군세는 개성에서도 밀려나 경성으로 도망했고 이제 조선과 명의 연합군은 경성으로의 진군을 준비하게 됩니다. 명이 출병하기 전에 왜적의 정세와 조선의 형편에 대해 일일이 하나하나 물어오자 의정부를 대신해 군국 사무의 중심이 된 비변사에서 그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보낸 바가 있는데요. 처음 부산을 침략한 왜선은 400여 척이고 그 후 7, 800척이 배가 더 왔으며 전라 자수사 이순신의 분투로 400여 척을 불태워 격침했는데 목베거나 물에 빠져 죽은 자가 수를 헤아릴 수 없고 현재는 4, 500척이 정박해 있고 전란 초기에는 전쟁을 겪은 지 200년이 되어 소문만으로도 무너졌지만 지금은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있으며 경성에는 1만여 명 또는 수천 명의 왜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나 수시로 군사를 이동 배치하므로 정확한 수를 헤아리기 어렵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마도에 머무르며 전쟁을 지휘하고 있고 전라도만은 아직 온전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순신이 한산 대첩에 이어 외적의 심장이 부산포까지 공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겪자 왜군은 해전을 금하고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한 해안 방어에 치중하면서 훼손된 전력 보강에 주력해 남해 바다에서의 전투는 해를 넘겨 5개월 이상 소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에 대해 1593년 1월 초 평양성 전투에서 패배해 육지에서 마저 밀려나게 되자 해상에서의 주도권 회복은 왜군으로선 절대적인 일이 되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순신에게 부산포를 공격당한 왜군은 그곳에 함선을 보강하는 것과 더불어 부산포에 이르는 해상이 위치한 웅포에 전진 거점을 설치해 그곳에도 역시 대함대와 대규모 병력을 주둔하게 부산포와 웅포 두 곳을 전략 거점 삼아 육지의 왜군을 지원한다는 계책이었습니다. 해안선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웅포는 그 입구 양쪽으로 산이 있어 높이를 이용한 방어 공격에 유리하고 또 입구의 폭이 좁아 여러 배가 일시에 진입해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어하는 측은 유리하고 공격하는 쪽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지형의 포구였습니다. 이순신과의 해전에서 완패하기만 한 왜군은 부산포를 중심으로 주요 거점 해안에 성을 쌓아 진지를 구축해 해전에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육지의 군량과 물자 등의 보급을 안전하게 이루어가겠다는 심산이었는데요. 그러한 왜군의 계책은 조선수군에게 있어서는 공격의 불리함과 더불어 출정 중에 식수와 물자 등의 제보국과 휴식을 위해 정박할 만한 곳이 사라지게 되어 어려움이 가중되는 일이었습니다. 육지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왜군을 더욱 몰아치기 위해 다시금 부산포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던 이순신으로서는 그 이전에 부산포 배후에 위치한 웅포의 적을 먼저 경멸해야만 했습니다. 1593년 2월 7일 아침 거제도 견내령에서 판옥선 7척을 이끌고 이미 도착해 있던 원균과 합류하여 전라 우수사 이혁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어 이순신이 있는 대장선에 오른 원균은 이혁기가 늦게 도착함을 타박하면서 먼저 출발하겠다고 어깃정을 놓아 이순신은 그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이즈음 개성을 지나 인진강을 건넌 이여송은 서울로의 관문이 벽제역 부근에서 왜군의 내부 공격에 걸려들어 힘겹게 위험한 순간을 벗어나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벽제역에는 중국의 사신이 서울인 경성에 들어오기 전에 하룻밤을 묵던 곳인 벽제관이 있던 요충지였는데요. 조선 군사와 함께 선발대를 먼저 보내 전방을 정탐하며 전진하던 중에 조 명의 선발대가 왜적 6, 700명을 만나 전투를 벌여 400여 명을 참액하면서 기세를 올렸으나 그 뒤를 따르는 적세가 거대해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여성이 정군의 빠른 행군을 재촉하면서 단지 휘하의 1천여 정예 기병만을 데리고 서둘러 달려가 진을 펼치고 왜적을 맞이했는데 이여성은 그 와중에 말이 고꾸라져 낙상해 얼굴을 다쳐 심상치 않은 전조를 겪기도 합니다. 이미 왜적은 1만여 명의 군사를 고개 뒤 산 위에 매복시키고 수백 명의 군사만 나타나게 하여 유인한 것인데요. 게다가 비가 많이 와 땅이 질척거려 기병의 장점을 살릴 수 없는 조건이었던 터에 화기가 있는 본진도 도착하지 않아 당금을 지닌 기병만으로 장검을 휘두르는 압도적 병력의 외병과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수 없었고 전면과 좌우를 방어하던 기병들이 악엽처럼 힘없이 쓰러져가자 휘하 장소에게 후방을 맡기고 이여성은 앞을 헤쳐 간신히 둘러싸인 외병을 뚫고 빠져나올 수 있었으며 뒤늦게 조명의 군사 본진이 다다르니 왜군은 추격을 멈추고 다시 후퇴하여 돌아갑니다. 이 벽제역 전투는 양측 군사의 명운을 건 결전은 아니었는데요. 이여성은 이 전투에서 자신을 대신해 목숨을 바친 휘하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며 통곡하기도 합니다. 말들의 역질이 돌아 이미 1만 2천여 필의 군마가 소실된 터에 이 전투에서도 많은 말을 잃었으며 함경도에 있던 가토 기요마사도 더 이상 그곳을 유지하지 못해 경성으로 돌아와 합류해 왜적의 군세가 강해져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난 이여성은 군사를 다시 경성으로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전진할 것을 강하게 말하는 유성룡 등의 만류를 뿌리친 채 개성으로 물러났으며 이어 평양성에 웅크리고 왜군과의 광화를 모색해 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명예군사가 평양으로 물러나면은 말의 먹이와 군량의 부족함도 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여성은 임진란 당시 30대의 나이로
선조가 조선인으로 중국에 귀화했으며 그의 아버지 이성량은 명나라의 장수가 되어 여동 총병으로 북방 여진족 등의 방위를 총괄한 사람이었습니다. 맏아들인 이여성이 제독이 되어 조선에 들어올 때 동생 이여매, 또한 휘하의 장수가 되어 왔는데요. 이여성이 신복 노릇을 한 사대수 역시 이성량의 가인이었습니다. 이여성이 조선에 출병한 명나라 군사에 관한 정권을 행사했던 것은 아닌데 이여성이 전장에서 군사들을 지휘하는 한편에 그 군사들의 나아감과 물러남의 고난은 함께 온 송창기 몫이었는데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아 일사불란한 군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중국은 왜군의 기세를 대함에 있어 어려운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군사를 조선에 보내는 것이 왜군과 전격전을 치르기 위함보다도 송웅창 등은 형편을 보아 강화를 모색할 복심을 품고 있기도 했습니다. 조선을 침략해 속국으로 삼고 그것을 토대로 여동으로의 침범을 확대하려 했던 일본도 상황이 악화해가자 본국으로의 귀환도 적극 모색해 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수군의 약화는 막아야만 했습니다. 경성으로 모여든 왜군은 위기감 속에 들판과 산을 불태워 말이 먹을 풀을 없애고 성안 대부분 건물도 불태워버렸으며 조선 남자는 닥치는 대로 살육해 갑니다. 조선과 명의 군사가 다가올 때 내응이 있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인데요. 1593년 2월 10일 이순신은 4차 출정에서의 부산포 공격 이후 5차 출정인 웅포에서도 육지에 올라가 성안의 진지를 구축한 외적 수군과 해전이 아닌 수륙전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웅포 포구의 지형은 입구 좌우측으로 높은 산이 있고 포구는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 입구가 막히게 되면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범위 아가리 형태였는데요. 부산포와도 가까이 있어 그곳의 왜군 함대가 뒤를 막으면 전멸당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이 웅포 전투에서 한 달여 이어지는 최장의 출정 일수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조선 땅 북서쪽 끝에 피신해 있는 선조가 사람을 보내 적을 몰살하라는 명을 아무리 다그쳐 보내온다 해도 적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의 군사와 함선으로 육지에 올라가 있는 적병을 몰살할 방법은 딱히 없기만 했습니다. 이순신은 공격 첫날부터 적을 유인해 내기 위해 함대 일부를 포구에 진입하게 공격했는데 좌우측의 산에 올라있는 외병들의 조총 발사가 난무하고 이에 조선수군은 총통과 화살로 대응하면서 외적 함선을 유인하길 여러 날 차례 반복했지만 왜군은 한바다에 이르기 전에 다시 도망하거나 추격하여 수척을 경멸하기도 하는 날들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한 형세에 이순신은 왜군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공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주변 관군에게 지원을 요청하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그것은 성사되지 못하는데요. 그의 이순신은 의병과 승병의 협조를 얻어 양동작전을 펼칠 것을 계획합니다. 의병과 승병을 각기에 배치시고 웅포포구 입구 좌우측 해안 기슭에 상륙하게 마치 육지를 통해 공격하는 척하니 뜻밖의 조선 수군의 작전에 왜군이 혼비백산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빠르게 함선을 진격하게 적의 배들을 공격하니 육지로의 기습 공격에 적들이 목베이고 외적의 배들 또한 화포 공격에 파괴되어 갑니다. 육지에서 외적이 대열을 갖추기 전에 의병과 승병을 신속하게 철수하고 포구의 함대 또한 공격을 퍼붓고 일사불란하게 빠져나오니 이순신은 처음으로 육지와 해상에서 동시 공격하는 게릴라식의 전투를 치른 것입니다. 이날 이후에도 몇 차례 더 공격을 가하면서 적선들을 파괴해 갔는데요. 이 시기 남도에는 역질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한 달여의 기간을 해상에 머물며 이순신은 웅포의 적들을 공격해 갔는데요. 오랜 날의 전투로 인한 조선 수군의 피로와 물자의 고갈로 조선 함대는 웅포를 떠나 각기의 본영으로 돌아갑니다. 해전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이 웅포 전투가 승전이냐 패전이냐 하는 논란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일 뿐인데요. 명확한 사실은 이순신의 조선 함대가 외적의 함대를 궁지에 몰아넣고 장기간에 걸쳐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었다는 것이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적으로 열세이기만 하고 포탄과 전투물자가 다 소진된 조선 함대를
일거에 전멸시킬 수도 있는 조로의 기임에도 지척이 부산포에 포진해 있는 5배 이상의 전력을 갖춘 왜군의 주력 함대가 전혀 다가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 왜군은 행주산성 전투에서도 대패해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형세로 전락해가고 있었는데요. 홍군 이순신은 47세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4개월여 전인 1592년 1월 1일부터 진중에 소소한 하루 일정을 기록해 놓은 일기에서는 자신의 이상과 때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연을 바라보는 소박한 감정을 적기도 했는데요. 정월 초하루날인 첫날에는 동생 여필과 조카 봉 그리고 아들 회가 찾아와 담소를 나누었다. 아산에 계시는 어머니를 떠나와 두 번이나 설을 맞이하니 그리운 마음이 간절해져 견디기 어렵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형제 중 셋째 아들로 서울인 한성에서 태어난 이순신은 임진왜란 때 아버지와 두 형은 먼저 세상을 떠난 다음이었는데 이순신은 이회, 이예, 이면, 이군, 이신 모두 5 아들을 두었는데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따라 전장을 함께했고 그중 이면은 정유절한 때 이순신에 앞서 전사했으며 이후는 이괄해난 때 이신은 정명호란테 전사합니다. 먼저 숨진 형들의 아들이 조카 6명 중에 4명 또한 임진왜란 때 이순신과 함께 전장을 함께 했는데요. 그중 이화는 이신과 함께 정명호란테 전사합니다. 임진왜란 발발 2개월여 전에는 순천사의 서신을 보니 외적으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은 역관들이 조선이 길잡이가 되어 명을 치러 올 것이라고 거짓을 구해 명나라가 조선이 외적과 밀약이 있는가 의심하게 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역관이 이미 잡혔다고나 하나 분통함을 참을 수 없다 하고 있으니 왜군이 조선을 침범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봄비가 내린 다음에는 비 개인 뒤에 진달래가 활짝 피니 경치의 아름다움을 말로 다 할 수가 없구나. 좌우의 산에는 진달래꽃이 가득하고 앞에 들판에는 파릇한 풀잎들이 솟아오르니 신선이 사는 곳이 있다면 바로 이런 풍경이 아닐까 하며 감흥을 적기도 했는데요. 당시 좌의정이던 유성룡은 서신과 함께 수전과 육전 그리고 화궁전 등의 전술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적힌 책도 함께 보내와 이순신이 참고할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이틀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왜적이 부산에 상륙하고 20여일이 지난 때 비변사로부터 진격 명령을 받고 전라우수사 이혁기의 도착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으니 후야장수인 녹두만원 정운이 말합니다. 우수사는 도착하지 않고 왜적은 더욱 서울에 다가서 가니 만약 때를 늦추다가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정운의 건의를 받아들인 이순신은 다음날 새벽에 출발할 것을 결정하고 전투가 두려워 집으로 달아나 숨어있던 수군 황옥천을 잡아와 목을 베어 진중 앞에 매달고 장병들의 결의를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옥포해전을 처음으로 그 후 합포해전, 적친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흥포해전, 율포해전, 한산대첩, 안골포해전, 부산포해전에 이르기까지 외선들을 격침하면서 제해군을 장악하니 왜군은 해전을 포기하고 육지에 올라 성을 쌓아 진지를 구축하고 장기전에 돌입해갔으며 그간 소모된 해상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계속 새로운 함선을 보내와 부산과 거제 방면의 각지에 새로운 진지를 구축해 요새화합니다. 그러면서도 해전은 계속 피하기만 하니 그런 왜적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바다와 육지에서의 합동 공격이 절대적임에도 육지에서 그만한 병력을 동원할 수도 없어 이순신과 조선 함대는
해가 바뀐 1593년 웅포 전투를 이어 선조와 조정의 외적 테러를 끊으라는 명에 바다에 나와 속절없는 시간을 보내가야 했습니다. 외적이 한성을 비우고 남하하여 부산을 중심으로 모여든 1593년 6월 큰 비가 내리던 날 저녁이 되어 배 안에 있던 이순신은 생각에 잠깁니다. 배 안에 비가 새지 않는 곳이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순찰사, 순변사, 병사, 방어사에게서 통문이 왔는데 각도의 군마가 5,000필이 되지 않고 군량도 다 비어가고 있다 하니 외적의 준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우리의 형편은 왜 일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이런 지위를 누리고 있으니 어찌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경상 우수사가 웅천의 외적이 감동포를 드나들기도 하는데 그 적을 공격하자고 공문을 보내왔으니 그런 언행이 참으로 안타깝다. 감동포는 현 부산시 구포동에 있는 포구인데요. 외적이 본거지인 부산을 중심으로 주요 해안 거점에 진지가 구축되고 수많은 병선이 웅크리고 있어 범의 아가리에 뛰어들어 자멸하는 결과에 이르는 일이었습니다. 경상우수사 원균이 그런 공문을 보내오는 것은 실현성 없는 이 일을 공문을 작성해 보냄으로써 자신은 그만큼 외적을 공격하려 했다는 흔적을 남겨 훗날에 공공을 챙기고 또한 책임을 모면하려 하는 꾀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순신은 그런 원균을 대하며 언제나 정신적 갈등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며칠 후 이순신은 다시 적습니다. 저녁에 영등포에 나갔던 척후병이 보고하기를 웅천의 외선 4척이 외국으로 돌아갔고 김해의 외선 150척 중 19척은 외국으로 가고 나머지는 부산으로 향했다고 했다. 밤 2시경이 되어서는 우수사 원균이 다시 공문을 보내와 내일 새벽에 외적을 공격하자고 하는데 적을 공격함에도 다 때가 있는 것이니 반복되는 관계와 그 행동을 말로는 다 하지 못하겠다. 이순신이 웅포의 외적을 공격해 갈 즈음 서울에 이르는 관문인 벽제역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한 이여송이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군사를 되돌렸지만 아직 그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외적은 행주산성에 진치고 있는 조선 군사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3만여 명의 병력을 이동시킵니다. 평양성에서 대피한 고니시 유키나가의 자녀 병력이 경성으로 패퇴하자 이매군과 순하군 두 왕제를 사로잡아 포로로 데리고 있는 가토 기요마사의 부대도 고립될 것을 피해 함경도에서 철수해 경성으로 들어와 있던 터였는데요. 바로 눈앞에서 경성을 공략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곤율의 조선 군사가 거슬리기만 했던 것입니다. 행주산성은 경성이 서북쪽 끝에 있는 흙과 돌로 쌓은 그다지 견고하지 못한 토속성으로 벽제역에서도 불과 1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근거리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산 7, 8부 능선에 정상부를 에워싸고 축조된 크지 않은 내성과 골짜기를 에워싼 외성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산성입니다. 덕양산은 한강에 접해 있는 125m 정도의 그리 높지 않은 산으로 이 당시 전라 순찰사 권율은 휘하장병 2,300여 명을 이끌고 행주산성으로 와 평양에서 남하하는 조선과 명의 군사와 연합해 경성을 수복하기 위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덕양산 하단으로는 목책을 둘러 적의 공격에도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 경성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는 권율 외에도 경기 충청, 전라 지역 등에서 관군과 의병들이 집결해 함께 경성의 외적을 공격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치는 금산에서 전주에 이르는 길목이 위치한 요충지인데 이전에 광주 목사이던 권율은 이곳 이치에서 전라도를 침범하려 하는 외적의 대병을 맞아 물리쳐냄으로써 조선의 명운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란 초기에 벌어진 김시민의 진주 대첩과 권율의 이치 대접전에서의 승리로 왜군은 전라도에 발을 들이지 못한 것인데 이순신이 한삼 대첩보다 부산포 공격을 더욱 자부심 넘치게 생각했던 것처럼 권율 또한 행주 대첩보다 이 이치 전투의 승리를 더욱 의미 있게 생각했습니다. 이치에서의 승리 이후 경성 수복을 위해 휘하장병을 거느리고 북상하던 권율은 수원의 독성산성에 진지를 구축하고 잠시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경성에 주둔하고 있는 외적이 공격을 받았지만 물리쳐내고 이후 행주산성으로 다시 진을 옮겨 더욱 경성 가까이 접근해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외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권율을 왜군들도 모르지 않았는데요. 행주산성에는 권율 휘하의 군사와 의병, 승병 등 약 3천여 명의 조선 군사가 있었습니다. 1593년 2월 12일 3만여 명의 왜군은 부대를 나누어 번갈아 가면서 마침내 행주산성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행주산성은 한면이 한강에 접해 있어 조선 군사는 배수진을 친 것과 같은 형세였습니다. 여러 화기를 사용함과 아울러 활을 잘 쏴 일제히 화살을 날릴 때마다 적병이 쓰러져가 기세가 꺾이곤 했는데 목책을 뚫고자 외적이 집단을 높게 쌓아 불을 붙이니 승병이 지키던 곳에 방어선이 일부 무너져 외병이 밀고 들어와 몇몇이 벗어나려 하자 칼을 빼든 권율이 몇 사람을 베며 다시 책을 세워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그렇게 권율과 3천여 군사들은 화살을 전부 소비한 다음에는 돌을 실어 날라 후속전을 벌이면서까지 끝까지 산성을 지켜내게 되는데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서야 비로소 끝난 이날 전투의 패배로 왜군은 더욱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어갔고 권율은 외적의 지침을 대비해 방어함에 불리한 행주산성을 떠나 파주산성으로 진을 옮깁니다. 이날의 공으로 권율은 뒤에 군무를 총괄하는 도원수의 직책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후로 설 자리가 없어진 왜군과 큰 피해 치르기를 원치 않던 명나라 간의 강화 교섭이 더욱 빨라지게 되었고 조선은 배제된 채 임해군과 순화군 두 왕자를 인질로 삼고 있는 왜군은 부산으로 철수하는 도중에 공격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중국과의 협상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중국 명나라가 제독 이여성과 함께 파견한 원수인 송웅창이 사람을 시켜 조선 조정에 위협 섞인 말을 전해오는데요. 당신네 나라가 보내온 외교문서 내용 중에 지방에 있는 장수는 국왕의 명이 있어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네 나라가 어찌하여 나를 번거롭게 하는 것인가? 조선 국왕이 일본에 복수하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기하는 것은 의당 그럴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당초에 전쟁을 준비하지 않아 삼경이 일본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다. 당신네 나라가 다시 나아가 전쟁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당신네 나라의 병사와 말로 싸워야 한다. 만약 승리한다면 나는 마땅히 조정이 알려 큰 보상이 내려지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패한다면 해당 장소와 이를 주장한 사람은 모두 군율에 따라 처단할 것이다. 나라에 힘이 없으니 이와 같은 멸시를 당하는 것인데 조선을 속국으로 여기고 있는 중국 장수가 조선의 왕과 조정을 향해 엄중한 경고를 해온 것입니다. 당시 명나라와 일본이 강화 협상을 해가자 배제당한 조선의 신료는 그것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가 왜군에 대한 공격을 중지할 것을 말해오자 조선의 장수 중에는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내용에 대해 강화 협상을 방해하지 말 것을 송웅창이 말해온 것입니다. 1593년 4월 18일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1년이 지나간 때 왜적은 경성을 비우고 부산 방면으로 철수합니다. 이미 경복궁과 정묘를 불태웠고 성종과 중종의 능을 파헤쳐 시신이 들어있는 관까지 손상했는데요. 이여순과 함께 경성에 들어온 유성룡은 불에 타 사라진 정묘의 터에서 통곡합니다. 성안의 백성은 백에 한둘도 남지 않은 테 몰골이 모두 귀신과 같았으며 죽어 썩어가는 사람과 말의 냄새가 가득했고 여기저기 쌓여있는 백골이 봉우리를 이루었으며 거의 모든 집들이 불에 타 주저앉은 상태였습니다. 왜군이 철수하자 권율과 휘하 장병들도 파주산성을 떠나 호남으로 돌아갑니다. 왜군과 어떤 미락을 주고받았는지 표리부동하기는 명나라 또한 왜적과 같기만 했는데요. 명나라 군사가 조선 땅에 들어온 이래 평양성을 공격한 것과 벽지역에서의 전투를 제외하고는 실제적인 군사 행동을 취한 것이 없기만 했는데 왜군이 경성에서 철수해 부산으로 향할 때에도 그 뒤를 추격하는 것을 금해 그것을 어기고 군사를 움직인 조선 장수를 저지하고 억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당장이라도 왜적을 잡아먹을 듯이 기세를 올리기만 했는데요. 명나라가 파견한 원수 송웅창이 말합니다. 왜적을 경성에서 나오게 한 후에 마땅히 진격해 절멸할 것이다. 이제 적이 영남에 이르러 있으니 부족과 주술로 적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하여 내가 대병을 이끌고 추격해 적이 일부 후퇴하면 나는 일부 전진하면서
싸우지는 않고 서로 견제하는 사이에 조선 수군 장수에게 급히 전령을 보내 적선을 모두 불사르게 한 후에 해안 쪽으로 몰아갈 것이다. 그런 다음 왕자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것으로 죄를 물어 공격하면 적은 반드시 방법이 없어 왕자들을 데리고 와 강화를 청하게 될 것이다. 왕자들이 돌아오면 적의 장수를 사로잡고 즉시 진격해 섬멸할 것이다. 홍창은 마치 횡설수설하는 듯한 이러한 내용을 조선의 국왕 선조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의 선조가 명합니다. 지금 송경락이 보낸 전령이 도착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적을 경멸하고자 하는 뜻을 알 수 있다. 경들은 그가 겉으로 위장하여 책임을 면하려 한다고 생각해 그를 건성으로 대하지 말고 용맹스러운 자를 뽑아 쉬지 않고 말을 달리게 하여 이순신에게 명을 전해 적선을 모두 불사르고 해상에 그대로 머물면서 지켜 적이 바다를 넘지 못하도록 하라. 송웅창은 자신에게 책임 돌아올 경우를 극구 피하고자 한 것입니다. 때문에 경성에서 철수하는 왜군의 심기를 가능한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 뒤를 바로 쫓아 왜적의 철군을 감시하지도 않았고 조선의 군사가 그 뒤를 추격하는 것도 금했던 것인데요. 선조도 뒤늦게야 그런 사실을 깨닫고 명나라 군사를 기다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왜군을 추격할 것을 명하지만 당시 조선의 군세로는 단지 왜군의 이동 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조선 각지에 머물러 있던 왜군이 부산을 중심으로 모여들면서 그 세력은 중국의 군사도 쉽게 접근해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규모를 벗어나게 되는데요. 임진왜란 초기에 속전속결로 조선반도를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왜군은 이순신이라는 의외의 변수로 허리가 잘렸고 전라도와 충청도를 수중에 넣지 못했던 것이 잘못이었음을 심각하게 깨달아갑니다. 당시 피폐한 조선 땅에서 난 곡물로 명나라 군사의 군량과 말먹이까지 조달해야 했던 조선 백성 중에는 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하다못해 인육을 먹으며 한순간을 연명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경상을 떠나오면서 왜적은 머무는 곳마다 노략질을 일삼았고 부산포에 다다른 왜적 중에도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는 듯 하다가 해안에 그대로 남아 시간을 지체하며 머무르고 있으니 선조가 신료는 답답함에 송웅창과 이여성 등의 명나라 장수에게 그에 대한 대책을 물어도 뚜렷한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시일이 지난 뒤에야 왜적의 뒤를 따라 남하하기 시작한 명예군사는 소극적인 반응으로 멀찍한 거리를 유지하는 채였고 임해군과 순하군 두 왕자는 당시 왜적에게 끌려와 부산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593년 6월 명나라 지도 이여성과 함께 움직이던 한음 이덕형이 서신으로 아뢰입니다. 여러 장수가 모여있는 자리에 투항한 외인 3명이 들어오니 이여성이 직접 물으며 신문하였는데 저기 말하기를 평서가 평행장은 생각이 같아 모든 병사를 철수하여 빨리 기한하고자 하는데 청정은 평수길과 뜻이 같다. 평수길이 전해오기를 비록 우리 군사가 많이 희생되더라도 진주성과 전라도는 반드시 쳐부수고 돌아와야 한다. 고 하여 머지않아 공격할 것으로 듣고 왔다 하였습니다. 1차 진주성 전투에서 김시민이 이끈 조선 군사의 대패에 전라도를 침범하지 못했던 왜군은 다시 진주성을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이때 이순신은 통영과 거제도 사이 해협인 견내량을 중심으로 부산 방면의 왜적과 대치하면서 한산도 등지에 바다를 옮겨다니며 해상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견내량을 넘어오는 적선 등을 발견해 즉각 추격해가면 왜적은 재빨리 도망하는 형세이기만 했는데요. 왜적이 진주성을 공격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이순신은 마음속 바람이었는지 진주성에 함락될 것으로는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지나갔다. 이른 저녁에 영등포 척후병이 보고하기를 김해 부산에 있던 적선 500여 척이 안골포, 웅포, 제포 등지에 배치되었다고 한다. 그 규모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이 세력을 모아 침범할 계획도 없지 않을 것이다. 지금으로는 적의 계략을 파악하기 어렵다. 뒤이어 적습니다. 여러 장수가 진주로 후퇴했다는 말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적이 진주를 포기하고도 진주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니 비가 계속되어 적이 진격하지 못하는 것은 하늘이 우리 호람을 돕고 있는 것이리라. 참으로 다행이다. 진주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은 계속되는데요. 비가 많이 오고 남풍이 거세게 불었다.
적들이 진주성 동문 밖 100리에 이르도록 진을 펼쳤다 하는데 며칠 거센 비로 보급로와 운송로가 막혀 군량이 다한 듯 하다니 그 형태가 백전백승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비록 적이 5, 600척의 배를 움직인다 해도 우리 군사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희망 섞인 바람은 다시 사그라들게 됩니다. 저녁이 되어 진주가 위태롭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놀라움과 걱정이 앞을 가린다. 하지만 그럴 리 있겠는가? 분명 정신없는 사람이 잘못 전한 말이리라. 의병장 김천일이 급히 서신으로 아뢰니다. 시는 이번 달 14일에 진주성에 도착하여 진주목사 서혜용과 별난에 대비한 여러 일을 상의하여 결정했습니다. 15일에는 전라병사 성거이, 조방장 이계정, 충청병사 황진, 조방장 정맹세, 경기조방장 홍경암, 경상우병사 최경회, 복수의장 고정호 등이 이어 도착했는데 다음날 전라 순차서 권율이 전라 병사와 장수들에게 전해 모두 성을 나오게 하여 이제는 3,000명에 불과한 인원만이 남아있습니다. 성은 넓은데 이처럼 적은 수의 군사로는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니 진주는 전라도의 보루임에도 전라 순차사 등이 빠져나가 산원으로 옮겼으니 지극히 염려될 뿐입니다. 이어 진주성을 지키던 경상우병사 최경회가 서신으로 아뢰니다. 시는 황진 등과 함께 진주성을 지키고 있고 권율 등은 성을 나가 의령으로 향했습니다. 19일 중국 장수의 말을 비밀리 전해오길 일본이 진주를 공격하려는 것은 지난해 진주성에서 대패해 많은 외병이 죽은 것에 대해 분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송홍창과 왜군 장수 간에 맺은 금약에 대한 명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어찌하여 기국의 병사는 그것을 무시하고 풀베는 일본 군사를 자주 죽이는 것인가? 그러니 평수일이 왜군의 명예, 조선이 대명이 약속한 바를 따르지 않으니 너희도 진주를 공격하여 그 성을 파괴하고 이전의 치욕을 씻어내라고 하여 우리가 평행장 등에게 그러지 말 것을 재산 만료했고 그의 저들이 평수일에게 그 내용을 다시 전했지만 답이 돌아오기까지는 10일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니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늦어질 것이 염려스럽기만 하다. 만료하는 우리의 뜻이 확고한 것을 안 행정이 난처한 표정이 되어 말하기를 이번에 진주를 공격할 우리 병사와 군마가 30만이니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진주 백성들에게 긴밀히 알려 거세게 닥칠 공격을 미리 피하도록 하라. 우리 군사가 성안이 비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즉시 철병하여 동쪽으로 회군할 것이다 하였다. 이는 선봉장인 평행장이 한 말이니 믿을 수 있다. 조선의 장수들이 이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임진년이 발바로 6개월여가 지난 1592년 10월 보급로와 군량 확보를 위해 호남을 침범하려 하는 왜적이 진주목사 김시민이 지키던 진주성을 공격하였지만 5일에 걸친 전투 끝에 10배 이상의 병력 우세에도 대패해 결국 호남으로의 진출을 포기할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뚜렷한 침략의 성과 없이 부산으로 밀려난 왜군은 무엇이든 가시적인 결과물이 필요했고 다음을 기약하기 위한 수단 또한 만들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명에 어쩔 수 없이 공격한다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말은 정유재한테 이순신을 모함에 빠뜨린 것과 같이 공격할 것을 미리 알려 전투의 규모를 키우려 한 관계에 불과한 말일 뿐이었는데요. 그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조선을 회유하려 한 명나라 장수의 태도도 적극적 개입 없이 조선을 희생양 삼아 적당히 뒤로 물러나 있으면서 왜군이 일본으로 철수하기만을 기대하는 간사한 꾀일 뿐이었습니다. 왜적이 진주성에 대한 공격이 임박해오자 전라병사 성거이와
영천군수 홍계남이 군사를 이끌고 와 말합니다. 적은 많고 우리는 적으니 성을 나가 밖에서 대응하는 것이 낫겠다. 그 말에 의병장 김천일은 적극 반대하며 따르지 않았는데요. 경상 좌도 관찰사 한효순이 의병장 곽재우로 하여금 진주로 가 성을 지킬 것을 말하니 곽재우가 따르지 않으면서 말합니다. 오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군사를 움직일 수 있고 지혜로워야 적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적병의 기세가 하늘을 찔러 그 세력을 당할 자가 없는데 3녀밖에 되지 않는 외로운 성에서 가히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차라리 성 밖에서 지원하되 성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곽재우의 말에 순찰사 김내기 말하기를 대장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군율에 어찌 될는지 아는 것인가? 하니 곽재우가 다시 대답합니다. 이 몸이 죽는 것은 아무 아쉬움이 없으나 백전을 함께한 군사들을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제1차 진주성 전투 때에도 최경희 등과 함께 성 밖에서 김시민의 광군을 지원하며 왜적을 패퇴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한 홍희 장군 곽재우인데요. 그때에도 10배에 이르는 3만여 명 적병을 맞아 전투를 치렀지만 무언가 흔적을 남기고자 하여 도끼를 품고 다시 공격해오는 10만여 명의 왜적을 상대로 공성전을 치르는 것은 죽음뿐이라고 본 것입니다. 순변사 이빈이 곽재우에게 정진으로 나가 지키게 하면서 상황을 정리했는데요. 성 안에 남아 진주성을 지키기로 한 김천일, 최경혜, 황진 등이 방비 상태를 점검하면서 비축되어 있는 군량을 확인하고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판단하고 김천일은 의병을, 최경혜는 관군을 통솔할 것을 정하는 한편 황진은 순성장이 되어 각지에서 모여든 관군과 의병이 방어할 지역을 나누어 정합니다. 명나라 장수 유정이 휘하 장수를 보내와 밖에서 지원할 것임을 전하게 해 성안의 모두는 그것에 한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요. 성안의 조선 군사는 의병을 포함해 5, 6천을 넘지 못했을 것이며 이 3만여 명 내외의 민간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도처에 주둔하고 있던 주력 병력 10만여 명을 동원한 왜적이 하만, 의령 등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마침내 1593년 6월 21일 진주에 도착하는데요. 1차 진주성 전투를 경험삼아 왜군은 진주성을 중심으로 여러 겹의 차단막을 형성하고 진을 펼쳐 외부로부터의 구원 가능성을 미리 제거해 버리면 다음날인 22일 이윽고 외로운 섬이 되어버린 진주성에 대한 왜적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부대를 나누어 번갈아 공격해오는 왜적은 낮과 밤을 가림없이 하루에 여러 차례씩 진퇴를 반복해가며 끊임없는 공격을 포부하고 성안의 조선 군사와 백성은 휴식과 끼니를 때울 시간 여유를 가질 틈 없이 방어하면서 죽음을 각오한 혈투를 벌여가야만 했는데요. 전라관찰사 권율이 서면으로 급히 아뢰입니다. 왜적이 이달 22일에 진주성을 포위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분탕질하며 통로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진주성의 접전이 7일째인데도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매우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왜군으로 둘러싸인 진주로 통하는 모든 길이 막혀 전령조차 오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병장 김천일은 성안 군사의 사기를 도두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가 성 밖을 바라보며 소리치곤 합니다. 저쪽에 군사의 움직임이 있으니 곧 명나라 군사가 도달할 것이다. 그 소리에 군사들이 기뻐하며 함성을 지르다가 이내 현실을 인식하고는 잠잠해지고는 했는데요. 구원하러 올 군사도 오려고 한 군사도 없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기만 했습니다. 고립된 진주성 안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전투를 통해 지옥을 체험해온 조선의 군사와 백성은 기약 없는 하루하루를 버텨오고 있던 것인데요. 왜군의 공격이 시작되고 8일째 되는 날, 왜적 방어의 기둥 역할을 해오고 있던 순승장 황진이 전사하고 사천영감 장현 또한 그 뒤를 따라가니 이미 기력이 소진되어 있던 성안 군사는 동요하게 됩니다. 다음 날인 29일, 마침내 왜적이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오니 차례로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척성로까지 밀려온 의병장 김천일과 아들 김성건, 경상우병사 최경혜, 의병장 고종우, 공조자랑 양산숙 등은
외적의 칼날에 피를 묻힐 수는 없다 하고는 남강으로 투신해 자결하고 양팔에 두 왜군을 잡은 이종인은 김해부사 이종인이 여기에서 죽는다 하며 외적을 제물 삼아 강에 뛰어들었으며 여러 장소 또한 그 뒤를 따라 생을 마감합니다. 왜군의 도륙을 피해 물에 뛰어든 백성은 수를 헤아릴 수도 없어 남강은 시신으로 가득했는데요. 성을 함락시킨 왜적은 성곽을 모두 헐고 건물들을 불태워 진주성의 흔적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이순신은 진주성이 함락된 직후 그동안 본진이 남해의 왼쪽에 치우쳐 있어 왜적의 서진을 감시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영을 옮길 수 있기를 청했고 세례의 한산도 둘포로 본진을 옮깁니다. 한산도는 거제에서 30리쯤 떨어져 있어 견내령을 통과하는 외선을 감시하기가 수월했고 한산도 주변의 산세를 이용해 함선을 은밀하게 정박하기도 용이했는데요. 진주성이 함락당한 후 20여일이 지난 7월 19일 진주에서 전사한 장수들 명부를 보니 참으로 비통하고 온통하여 참을 수가 없다. 고 이순신은 적고 있습니다. 진주성이 온전하기를 누구보다 바랬던 이순신인데요. 이어 적기를 본영에서 돌아온 탐우선이 명나라 장수의 전통문을 가져왔는데 내용이 거짓일 뿐이다. 두치의 적이 명나라 군사에게 쫓겨 후퇴했다 하니 전혀 터무니없는 일이다. 명나라 사람들이 이럴진데 다른 사람들을 말해 무엇하랴. 참으로 한스럽다. 당시 진주성을 구원하기 위해 군사를 움직였던 장수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 후로도 명의 장수들은 명분을 삼기 위해 또는 뒷날을 보존하기 위해 헛된 일을 꾸며대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순신은 진주성 함락 당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기만 했는데요. 며칠 후 조정에서는 삼도 수군 통제사란 직책을 새로 만들어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 겸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합니다. 그의 관직의 선배인 온규는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 더욱 틈을 벌려가게 되는데요.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이순신이 채찰사에게 청합니다. 단지 한 곳의 포고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필요한 양식과 물자를 자족할 수 있습니다. 수군에 필요한 군량과 물자를 육지의 백성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충당할 방도를 찾아가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후 이순신은 소금을 구업한 자금으로 곡식 수만 석을 비축하고 군영의 건물과 기구 등을 부족함 없이 완비하여 한산도를 거진으로 굴쭉해 갑니다. 조정에서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삼은 다음 날인 1593년 8월 2일 답답한 마음에 포구로 나갔다가 저녁에 진으로 돌아왔다. 우수사 온균이 거짓을 만들어 나를 험담하는 말을 많이 한다고 전해 들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을 굳이 신경 쓰려. 염의 병세는 어떨지 외적도 빨리 격퇴하지 못해 무거운 마음으로 밖에서 바람을 맞으며 있는데 탐우선이 왔다. 염의 상처가 골마 침으로 터뜨려 피구름을 많이 짜냈는데 며칠만 늦었어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이다. 이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이즈음 왜군에 포로되었던 임해군과 순하군이 풀려나 서울로 돌아옵니다. 1593년 8월 10일 진주성이 함락되고 40여일이 지나간 때 비변사에서 아뢰입니다. 왜적이 해상에 진을 치고 성을 쌓아 오래 머무를 계책을 세우고 있으니 그 꾀가 의심스럽습니다. 또 경주를 침공할 것이라 하는데 왜적은 먼저 예고하고 마침내 공격하고는 했으니 매우 우려됩니다. 그러나 영남의 여러 장소가 거느린 군사가 모두 100명이 되지 않는데 끼니를 거르고 지쳐 있으며 진주가 함락당한 후라 모두 낙담하여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 지극히 염려됩니다. 왜적이 그나마 기피하는 것은 명예 군사이니 그들에게 미리 지원을 요청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라. 경상도로 통하는 길은 이미 적들의 수중에 있어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경상 좌도에는 경주가 있고 우도에는 진주가 있어 부산의 적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우리가 많은 병사를 두고 지킬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복수한다는 거짓 핑계로 진주를 공격한 것이었다. 지금의 상황을 염려해야만 한다. 왜적이 돌아가지 않고 이처럼 진을 치고 있으니 어찌해야겠는가? 그의 유성룡이 아릅니다.
외적이 강화를 침략하여 여전히 주둔해 있으면서 약탈을 자행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적의 계략에 빠져든 것입니다. 지금 외적이 점거하고 있는 옥포, 영등포, 지세포에는 병선을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있어 적들이 그동안 배를 많이 만들어낸다면 장차 지키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순신의 1천여 명과 옹균의 600여 명의 군사가 오랫동안 해상에 머무르면서 굶주리고 있는데 만약 하루아침에 무너져 흩어진다면 외적이 육지와 바다로 일시에 몰려들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만으로는 방어할 계책이 없기만 합니다. 중국의 군사가 반드시 합세해야 하는데 군량이 부족하여 이 일 또한 안타까울 뿐입니다. 외적의 상황은 어떠한가?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의 뜻이 어찌 정말로 중국을 침범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역의 길을 트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왜군의 세력을 파악 못하고 단지 5천의 병력만 두고 모두 철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왜군이 새 군사를 충원하여 내년 봄에 대거 침략한다면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니 겨울이 되기 전에 유충병과 세력을 합쳐 적을 경멸해야 합니다. 유충병은 단지 지키라는 명을 받았을 뿐이니 아무리 승산이 있다 하더라도 송웅창이 명이 없으면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송웅창은 비어있는 진주성에 외적이 들어가 점거했다고 중국 조정에 보고하였고 다른 보고는 맡고 있으니 그의 심보가 매우 괘씸하다. 유충병은 부정 유정인데요. 이 시기 명나라 원수 송웅창과 제독 이여성은 유정동에 보병 1만여 명을 남겨두고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이미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귀환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부의 왜적은 일본으로 철수했지만 수많은 외병이 남아 주로 해안에 응가하면서 성을 쌓아 진지를 구축하고 여러 지역을 약탈해가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순신의 조선 함대는 명나라와 일본 간의 강화 회담의 연속으로 인해 왜군에 대한 적극적인 선제 공격을 할 수 없어 한산도 본주를 중심으로 단지 외적의 출몰을 감시하고 있어야 할 뿐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지병이 있었는지 스트레스와 경무 속에 자주 몸이 편치 않아 불편한 몸을 추스르며 진중 생활을 해가야 했는데요. 어느덧 1593년의 가을이 깊어가는 날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홀로 막루 창가에 앉아 있으니 이 생각 저 생각이 겹겹이 밀려든다. 순천부사가 들어왔다. 정철 총통은 전쟁을 수행함에 진정 중요한 것임에도 우리는 그 제조법을 잘 알지 못했다.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하여 이제 새롭게 만드니 외적의 것보다 훌륭했다. 명나라 장수가 와 발사해보고는 외적의 총보다 정확하다고 하며 모두 감탄한다. 이제 그 제조법을 알게 되었으니 순천사와 병사에게 공문으로 알리고 정철 총통도 함께 보냈다. 이순신은 외적의 준동을 감시하면서도 병선을 새로이 만들고 무기 개발에도 노력을 다했는데요. 당시 조선 군사의 개인 확인 승작 총통이 총신의 길이가 짧아 명중률과 파괴력에서 외적의 것에 미치지 못하는 단점을 개선하고자 하여 군관 정사준으로 하여금 연구하게 했고 무쇠로 만든 정철로 몸통을 만들어 화력과 명중률을 증진한 새로운 개인 화기를 만들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1593년도 저물고 임진남 발박 3년째의 해가 되는 1594년 1월 1일 군사훈련차 여수의 본영에 와 있던 이순신은 모처럼 어머니를 찾아 함께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순신에게는 어머니가 하늘이었는데 비가 거세게 내렸다. 전란 중이나 어머니와 함께 한 살의 나이를 더하게 되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준비해야 할 일이 급해 어머니를 하직하고 늦지막이 본영에 돌아왔다. 11호 이순신은 한산도로 복귀하기 전에 다시 어머니를 뵙기 위해 향하는데요. 아침에 어머니를 뵙기 위해 조카 분과 함께 갔다. 아직 주무시고 계시기에 조금 음성을 높여 도착했음을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 놀라 계시었는데 숨결이 약해지신 것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내 눈에 눈물이 맺히기만 한다. 그러함에도 말씀하시면 또렷하니 흔들림이 없으셨다. 다음 날이 되어 이순신은 바로 하직 인사를 올립니다. 아침 식사를 끝낸 뒤에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올리니 잘 가거라. 분연히 나라의 수모를 씻어내도록 해라.
여러 번 당부하시면서도 끝내 서운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선창에 도착해 배에 오르니 몸이 불편해지는 것 같아 방으로 들어갔다.